자, 그러면은 무국적의 그 세계적인 현황 그리고 그 발생 배경을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무국적자 그 통계인데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무국적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무국적 이거는 이제 법률상의 무국적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무국적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무국적인데 그 무국적자의 수를 이제 보자면은 2004년에 뭐 150만 요건 지금 100만 단위로 했습니다. 150만 뭐 240만, 59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2021년에 430만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국적자 이 통계라는 것이 매우 좀 부실합니다. 뭐냐면은 많은 무국적자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집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각국에다가 그 유엔 난민기구가 또 이제 유엔의 population division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인구를 집계하는 그런 어떤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무국적자를 통보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각국이 무국적자를 그 유엔 쪽에다가 통보를 할 때, 그게 이제 각국이 자기네 나라에 무국적자가 얼마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선 통계를 내봐야 사실상 그게 큰 정확한 통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에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의 무국적자가 있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해의 리포트를 보면은 1,200만 정도 있다. 뭐 그런 해도 있고 뭐 그런데 대략 그러니까는 한 1천만 명 내외로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그 각국이 보고한 것을 집계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급격하게 증감한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2009년에 660만 이었다가 2010년에 350만으로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저건 뭐냐 하면은 이제 태국이 민사등록법을 개정을 했어요. 2008년에. 그래서 이제 그 등록제도 바깥에 있는 주민들을 대량으로 등록을 시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록된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등록 안 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그 태국이 보고한 것이 그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뭐 숫자의 급격한 증감에 뭐 한 원인이 인구조사 기법의 발전, 그러니까 대량 등록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무국적자 집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사실은 그 통계에 과도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무국적의 발생 배경을 좀 이제 몇 가지 그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선 보자면은 우선 첫째는 국가 승계에 따른 무국적이 있습니다. 국가 승계, state success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가 그 국가가 소멸하고 뭐 다른 국가가 생겨난다든가 또는 국가의 이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서 국가가 쪼개진다든가 뭐 그래 가지고서 새 국가가 생겨난다든가 그랬을 때 앞선 국가를 뒤에 국가가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 사람을 상속하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들이 상속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아버지의 권리를 아들이 그대로 다 이제 승계를 하잖아요. 권리나 의무를. 근데 그렇듯이 이제 앞선 국가를 이어받은 국가가 이제 그걸 다 이제 떠맡게 되어야 되는데, 떠맡아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인구가 변동할 수도 있고, 강제로 또 그 소속시킬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에스토니아하고 라트비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후에 이들 나라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이제 일부를 이루는 각 이제 15개 공화국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나라들은 1940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강제로 편입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독립이 되면서 1940년으로 회귀를 하겠다.
1940년부터 1991년까지의 그 모든 소비에트 연방 하에서 이루어진 법적 조치들은 다 무효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1940년에 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국민의 그 후손들만이 이제 그 국민이 되는 거죠. 국민정의를 다시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 나라에 와서 살고 있었던 다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이 이제 무국적자로 전락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의 퍼센티지가 무국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이 나라들이 유로피언 유니언에 가입할 당시에 에스토니아를 보면은 인구의 여전히 10% 이상, 그다음 라트비아 인구의 47%가 무국적이었던 그런 어떤 상당히 그 놀라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이 문제는 뭐 그 후에 꾸준히 이제 뭐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은 2020년에도 에스토니아 인구의 6%, 라트비아 인구의 12%가 여전히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슬로베니아에서의 그 로마 무국적자가 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게 로마는 뭐냐면 이게 뭐 그 고대 국가 로마가 아니라 그 로마는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는 그 동유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이렇게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많은 나라들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그 특정의 그 집단이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데,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분열이 되면서 이제 체코 공화국에서는 그 체코슬로바키아 국민 중에 원래부터 체코인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만 국적을 부여하게 되니까, 슬로바키아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체코 공화국 내에 살고 있더라도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그래도 국적을 줬는데, 이 로마인들은 무국적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린, 등록이 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0년대 후반에도 아직 뭐 수백 명의 무국적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보고가 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된 후에 특히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 중에서 특히 슬로베니아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은 거주자 명부에서 비슬로베니아계 거주자, 그러니까는 뭐 세르비아인도 있을 수 있고 크로아티아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거주자를 말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무국적자가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른 공화국,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구성했던 다른 공화국 출신자들은 이제 자기 출신 공화국의 국적을 다시 이제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은 이 로마의 경우에는 무국적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한 로마 무국적자의 문제가 이제 슬로베니아가 특히 좀 심한 케이스로 많이 그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었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에서도 세르비아와 코소보로부터 이주한 그 로마가 그 많은 그 무국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에리트리아에도 이제 국가 승계의 중요한 한 사례인데, 에리트리아가 이디오피아로부터 1993년에 독립을 했어요. 많은 그 갈등 끝에 독립을 했죠.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내에도 에리트리아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에리트리아 독립에 찬성하는 그런 국민투표에 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디오피아 국민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에리트리아하고 이디오피아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국경 분쟁이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래서 국경 분쟁의 결과 이제 갈등이 고조되니까 이디오피아가 에리트리아계 이디오피아인의 국적을 그냥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국적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결국 2003년에 국적법을 개정해서 다시 이디오피아의 국적을 그 사람들이 재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아무튼 이 사례도 이 중요한 무국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무국적 사례는 그 유엔 난민기구가 파악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 난민기구가 개입해가지고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무국적 사례들입니다. 또 종족 갈등에 따른 무국적이 또 다른 중요한 그 무국적의 그 발생 배경이 되는데, 여기 이제 미얀마의 로힝기아,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미얀마 서부의 아라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 집단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영국의 식민지 시대, 영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을 때 많은 그 인구의 그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로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미얀마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무슬림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도 다르다는 이유로 버마인들에 의해서 타자로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도 미얀마, 그때는 이제 버마라는 그 국가 명칭이 버마였죠. 버마의 이제 그 국민이었는데, 나중에 그 1982년에 이제 군부 정권 하에서 그 미얀마가,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미얀마로 바꿨죠. 그러니까 국민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35개 종족 집단. 그러니까 135개 종족 집단의 구성원이 그 미얀마라는 국가의 국민을 이룬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그 종족 집단에 이제 그 로힝기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로힝기아가 그 미얀마의 국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적을 박탈당한 것이죠. 이건 뭐 법률상의 무국적이죠. 어떤 나라의 법에 의해서도 그 사람들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서 탄압이 이루어지고,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뭐 몇 년 전에 다시 그 분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폭력 시위도 있고, 또 미얀마 당국이 탄압을 하게 되면서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도피를 했고, 그 외에도 그 여러 나라에 뭐 보트피플처럼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무국적 사례로서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비하르인, 이거는 뭐냐면 동서 파키스탄이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국가 승계에 의한 무국적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서 파키스탄이 분열하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가 되는 거죠.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가 되는 건데, 이로부터 이제 거기에 남겨져 있는 방글라데시에 남겨진 뭐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비하르인, 이 사람들은 이제 방글라데시 눈으로 볼 때는 파키스탄에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국적을 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발생한 무국적자가 30만 명인데, 2005년에 방글라데시 법원이 이 사람들이 국민이다, 방글라데시 국민이라는 국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이 사람들이 국적을 다시 가진 것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의 국적을 인정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의 그 힐 타밀스, 고지대 타밀인데, 1948년 국적법으로서 스리랑카가 1948년에 국적법을 만들면서 그때까지 2세대에 걸쳐서 실론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국적을 부여했다. 근데 이제 타밀인들은 사실은 인도에서부터 이주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영국이 이 스리랑카, 인도와 실론을 지배할 때, 실론의 그 차 재배를 위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을 때, 그 인도 남부에서부터 이 타밀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선 거기 정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48년에는 이 사람들이 이미 19세기 전반기에 이주한 타밀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2세대에 걸쳐서만 국적을 부여한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국적을 부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고 스리랑카가 협정을 체결해가지고선 그 협정에 의해 가지고선 국적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종결이 돼 버렸어요. 협정이 종결이 돼 버리고,
뭐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그렇게 되면서 2003년에도 30만 명이 그냥 무국적자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타밀 타이거즈라는 그 어떤 그 타밀 분리주의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스리랑카 당국이 이제 타밀 타이거즈를 이제 탄압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와중에서 많은 타밀인들이 그 무국적자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서 인도 출신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해서 무국적을 이제 감소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타밀인 중에서 특히 그 고지대에 사는 타밀인들은 그러한 그 절차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그 바냐 루안다인의 사례가 있는데 콩고가 독립한 후에 1964년 헌법, 그리고 1972년 국적법에 의해서 그 바냐 루안다인, 그러니까 그 콩고 동부에 사는 그 루안다 계통의 그 사람들인데 바냐 루안다인도 그 국적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모부투 정부가 뭐 1972년 국적법 제정할 때도 모부투 정부였지만은 어쨌든 그 정부가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서 과거부터 정주자의 자손이다. 그것을 입증한 사람에게만 국적을 주겠다고 함으로써 바냐 루안다인의 다수가 국적을 부정당하는 그런 현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전이 발생을 했죠. 콩고 내전. 그래서 특히 이제 루안다 쪽에서 이제 콩고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신분 지위가 굉장히 막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 이제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2004년 국적법 그리고 2005년 헌법 개정으로 그게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매우 그 복잡한 사정이 계속 그 남아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법 자체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생겨나는 무국적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계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죠. 특히 이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뭐 대부분이 부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국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 그러니까 외국인 남성과 그 국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경우에는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 외국인 남성이 자기의 출신국으로부터 그 자녀가 국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뭐 무국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더라도 거기다 무슨 제한을 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레바논이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을 아버지로 하는 사람한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참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국민이 돼서 그냥 정착을 할까봐 그것을 이제 막으려는 의도로 이런 뭐 상당히 그 배제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의 IT계 미등록 이주자 자녀들이 있는데, 자, 도미니카 공화국은 많은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조건 없는 그런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IT 쪽에서 온 이주자들이 미등록 이주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 사람들을 통과 중, in transit, 통과 중의 출생자다. 그러니까 거기에 체류하면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면서 출생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국적을 부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념을
이 트럼프가 미국에 도입하려고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완전한 출생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미등록 이주자도 그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미 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듯이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도 그런 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를 통과중 출생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는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많은 그 아동이 그 무국적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미주 인권재판소에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제소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주 인권재판소가 이거는 미주 인권협약에 위반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의 불일치와 변동, 그 다음에 이주자 배제와 지리적, 사회적 주변성에 의한 무국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 비둔 진시아라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중동 지역 여러 지역에 걸쳐서 생활하던 베두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노매드였죠. 근데 그 새로운 국가들이 생기면서 국경이 이렇게 막 그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주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제 국민으로 편입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는데 특히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주도했는데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거기서 많은 나라에서 무국적 상태로 그냥 남아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트디부아르. 꼬트디부아르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어퍼 볼타, 지금의 그 오트 볼타, 이제 그 프랑스어로는 지금의 국명은 부르키나파소인데 그쪽 지역으로부터 많은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독립 후에 이 사람들의 지위가 좀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1990년대 들어서 뭐 정적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내전, 갈등이 일어나면서 북부 지역의 무슬림을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등장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부르키나파소, 말리, 기니 이쪽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의 무국적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한 무국적자가 지금 70만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아동 노동에 혹사되고 있고 상당한 그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상당한 그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냐의 누비안 무국적자가 있는데 영국이 동아프리카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케냐에 분산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케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영국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선 케냐에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도 케냐에 분산 정착을 시키면서도 케냐의 고유한 그 부족 분류에서는 배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 후에도 이 사람들의 케냐 국적이 부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케냐 사법부하고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이 사람들의 국적을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서 이제 사정이 점점 좀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코카서스 지역에 메스케티아 투르크인이 있는데 이제 터키계의 그 집단인데 스탈린 시대에 자기 지역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우리 연해주 살던 한인들 비슷하게 강제 이주가 됐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투르키 이런 데로 막 분산이 됐어요. 이제 물론 투르키에는 그 스탈린의 강제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어떤 종족적인 유대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메스케티아 투르키인의 국적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많은 그 국가들이 국민으로 편입을 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조지아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랜드 고산지대 미등록
인구.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국적 사례는 법률상의 무국적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는 사실 사실상의 무국적하고 미등록 인구입니다. 이제 타일랜드 아까 2008년에 타일랜드가 민사등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서 미등록 인구의 등록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던 아크나, 라누, 리수, 야오, 샨, 몽, 카렌 뭐 이런 소수민족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남아 있었다가 등록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미등록 인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내에는 어떤 무국적이 있는가? 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 국적법에 이런 규정이 있죠. 법무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 국적 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취소는 무국적을 철회하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귀화자 중에서 나중에 위장 결혼임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귀화 허가가 취소가 돼서 결국은 원국적은 이미 상실이 된 상태고 그래서 무국적으로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북한 이탈 주민임을 주장하는데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상의 무국적자 그리고 국적 미확인자 북한에 거주했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화교들한테 국적을 줬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에 가만히 보니까는 이 북한에서 뭔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억압이 심해지고 또 그다음에 종족적인 그런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이러면서 화교들이 아유 나 그냥 북한 국민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선 다시 화교로 신분을 바꾼 경우도 있고 또 신분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그냥 북한 국민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적법상으로는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중국이 이 사람들 우리 국민이다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에 가가지고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호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그런 이 등록이 되지 않고 어떤 신분증도 없이 그렇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등록되지 않은 아무런 종이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야, 이 사람이 북한 주민, 북한 국적자가 맞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북한 이탈 주민임을 주장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취득한 중국 여권 등이 있어가지고선 중국인으로 취급됐는데 또 중국에서는 자국민 아니라고 그러고 이래서 미등록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뭐냐면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라는 걸 하려면은 보호라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취급이 안 되고 탈북 후에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일종의 북한의 교포로 인정이 되는 조교로 간주되는 사람들. 탈북 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해외에 체류해서 대한민국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한을 떠나가지고선 북한의 국적이라는 것이 이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도 해주지 않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무국적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무국적자,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 역시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출신국의 국적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난민, 이런 사람들은 일단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은데, 문제는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실효적 국적도 가지지 않고 체류 자격도 가지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무국적자로서 존재를 하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한국의 무국적의 중요한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그 다음에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 부모의 처지에 따라서 뭐 난민은 뭐 난민으로 인정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본국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거죠.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나 특히 이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거는 뭐 어떤 그 체류 자격도 매우 취약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본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태어났는데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가지고선 이런 그냥 이런 뭐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출생 등록이라는 것이 이 한국의 그 무국적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목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출생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 아동,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그 출생 등록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는 한인계 무국적자들이 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선적 제일동포. 이거는 뭐 2주차 강의 때부터 언급이 여러 번 됐습니다. 조선적 제일동포는 제일동포 중에 일본의 외국인 등록상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기재하지 않고 조선으로 기재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로서 과거에는 뭐 15만 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지금 3만 명 미만으로 매우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도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는 뭐 북한 국적과 여권을 가진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들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재외동포용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선별적으로 입국을 하도록 하는데, 그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 정영환이라는 그 조선적 제일동포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기각이 됐죠. 그런 사례를 지난 강의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효적 국적을 가지지 않고 일본은 이들을 무국적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그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실효적 국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무국적자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구소련 고려인, 중앙아시아 한인 중에 이 중앙아시아 한인들은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는 원래 소비에트 연방의 그 국민이었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 거주하는 공화국의 이제 국민이 되는 것이 이 하나의 그 경로였는데, 근데 거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만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로도 이주하고 러시아로도 이주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소련방이 해체가 돼버리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미등록 상태의 현지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지역, 그쪽으로 이제 이미 이주해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 해체 전에 이주해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로 재이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국적 상태에 있었는데 1993년에 러시아가 그 스탈린 강제 이주의 불법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상 회복을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위 개선이 될 거라고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2006년에 법을 개정해서 2002년 이전에 러시아에 입국했거나 2008년까지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국적 신청의 길을 개설을 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로도 이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고려인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인구가 원래는 9천 명 정도였는데 2만 명 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은 수가 이 소련방 해체 전에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 수박밭, 우크라이나 수박밭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인데 우크라이나 국적도 없고 뭐 자기의 출신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국적도 없는 뭐 그런 이제 무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려인 노동자의 그 모습을 보여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이 신분을 증명해 주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약속했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조치에 나서서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전쟁에 지금 참화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난민이 무국적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서간다기보다는 많이 국제적 협력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크리미아 타타르인이라든가 뭐 메스케티아 투르크인이라든가 이런 그 무국적자들을 그 국민으로 대우하고 편입시키고 등록시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도 좀 모범 사례로 그 유엔 난민기구가 칭찬을 해준 적도 있는데 그 한국계 고려인 그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이처럼 좀 적극적인 그 협조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현황, 무국적의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무국적자 처우와 무국적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